전북 지역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열악한 근로 여건과 환경이 확인되면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각 시군이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불법 투기 여부를 조사하고 나섰습니다. 전북경찰도 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정읍시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의회에서 부결돼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민식이법 시행 1년이 넘은 가운데 어린이 통행이 많지 않은 시간대에는 스쿨존 내 차량 제한 속도를 완화하자는 목소리가 일부 나오면서 논란입니다. 이슈K에서 살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아파트 경비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 그리고 부당한 처우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의 경비 노동자들의 실태는 어떨까요? 열악한 환경에서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안승기 기자입니다.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이 머무는 공간. 한 사람이 서기도 비좁은 곳에서 밤을 새우며 숙식을 해결합니다. 새뼘 남짓, 침상 너머 화장실도 열악하긴 마찬가지지만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컨테이너를 개조해 만든 경비실. 임시 건물이다 보니 더위와 추위에 취약하고 화장실도 따로 없습니다. 여기서 쉬다가 맛있죠. 기분 잡고 지하 시계실 들어가가지고 씻고 그냥 여기서 쉬고. 입주민의 갑질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비 노동자의 사연이 알려진 뒤 사회적 관심이 부쩍 높아진 가운데 전라북도에서 처음으로 실태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도의회가 만든 보고서를 보면 도내 경비 노동자 평균 연령은 66.4세로 60, 70대 고령자가 대부분이었고 휴게 공간이 따로 없는 환경에서 95%가 하루를 꼬박 일하는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79%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1년 미만 단기 계약을 반복하며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파트 측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경비 외에 청소나 주차 안내, 조경 등 가외 일을 거부하기 힘듭니다. 합당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짧은 근로계약의 노예로 전락하여 갑질 등 부당 대우에 거의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취약계층의 근로 여건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경비원 대부분이 감시 단속적 혹은 촉탁직 노동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데다 일하다 다치더라도 치료비를 떠안겠다는 동의서에 서명을 요구받는 등 노동 환경은 열악하기만 합니다. 입주자 대표의 위탁 관리업체가 1년 미만 단기 계약 금지 내용을 담은 상생 협약을 체결해서 고용 안정을 유도하도록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내에 경비 노동자 갑질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뒤늦게나마 제도 개선과 지원을 약속한 전라북도. 경비 노동자의 노동 여건과 처우가 개선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전주시가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경비 노동자 쉼터와 에어컨 설치 지원 사업비를 현행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늘립니다. 아파트 사용 검사 뒤 20년이 지난 아파트만 사업비를 신청할 수 있다는 관련 규정을 폐지해 신청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올 상반기 안에 시의회 의결을 받아 관련 조례와 공동주택 지원 사업 심사 기준을 개정하고 늦어도 하반기에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잇따른 재심 사건으로 들여다본 국가배상제도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오늘은 무죄가 입증됐는데도 쉽지 않은 국가배상과 형사보상에 대해 서윤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0년을 복역한 최 씨가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은 건 지난 2016년. 이듬해 국가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 결과는 그보다 3년을 훌쩍 넘긴 올해 초에야 나왔습니다. 국가배상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이 고의나 과실로 법을 어겼는지 가려야 하기 때문에 입증이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국가배상 절차는 공무원 개개인의 구체적인 위법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입증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국가배상과 달리 해당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구금됐던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이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구금 비용 등을 국가에 청구하는 형사보상금 제도가 있는데 최 씨 역시 형사보상금은 신청 1년 만에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있습니다. 전국 지방법원 기준 지난 10년 동안 형사보상 신청을 받아들인 비율은 98%로 매우 높았지만 지난 2015년 대상자의 60% 이상이 신청하던 비율이 2017년 40%대로 떨어진 뒤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청하면 받을 수 있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신청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겁니다. 무죄 판결 이후에 갑자기 공문이 왔다거나 한다 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입니다. 당사자에게 직접 안내하고 절차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 억울한 구금과 형 집행을 방지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형사보상과 국가배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 의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정읍시 의원들은 해당 의원을 제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료 여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정읍시 의회 A 의원. 사건 발생 1년 반 가까이 지나 해당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시의회에 상정됐지만 결국 부결됐습니다.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출석한 의원 5명이 기권하면서 가결 정족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인데 내부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윤리특위에다 안건 상정을 제가 했었는데 오늘 결과가 너무 참담합니다. 같이 그 뜻을 합친 분들은 저는 의원의 어떤 자질 문제도 상당히 좀 심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권한 의원들은 취재진을 피하기 급급합니다. 기권하신 이유가 뭡니까, 의원님? 반대표 던진 것보다 더 비겁하다는 생각 안 하셨어요? 의원님이 잘못 없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정읍 지역 시민단체는 시의회가 해당 의원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거나 기권한 의원들을 내년 지방선거에서 심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피해 의원에 대한 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정읍시의회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기권표를 던진 의원들은 정말 우리 정읍 시민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그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의원직을 사퇴하시기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엄격해지고 있지만 정읍시의회의 도 넘은 제 식구 감싸기는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완주군의 한 업체 직원들이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전북 누적 확진자는 1,292명으로 늘었습니다. 완주의 해당 업체와 관련해 지난달 말부터 2주가량 근무한 20대가 그제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받아 검사한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고 또 다른 직원 2명과 관련 가족 3명 등 5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해당 업체 직원 등 400여 명에 대한 검사가 이뤄지고 있고 확진 판정을 받은 가족 가운데 1명이 정읍의 한 교회 목사인 것으로 확인돼 이 교회 신도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산에서도 확진자와 접촉한 4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LH 일부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라북도 등 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내부 정보 등을 악용한 부동산 불법 투기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도 관련 수사에 나서면서 공직사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유진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라북도가 공무원들의 불법 부동산 투기 여부를 살펴볼 대상은 크게 4곳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개발을 승인한 완주 운곡지구와 익산 부송 4지구, 남원 구암지구, 순창 순화지구입니다. 내부 정보를 악용해 불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공무원이 있는지 확인하는데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 개발 승인 전 부동산을 매입했는지 우선 확인할 예정입니다. 조사 대상은 본청 소속 공무원 4천여 명과
시행사인 전북개발공사 직원 100여 명입니다. 특히 당시 개발 사업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과 임직원은 가족들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해당 지역 시군에는 자체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부터 도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유사한 위법 사례가 있는지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기초 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부패방지법 등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고 전주시와 익산시에 이어 군산시와 고창군도 대규모 개발지구에 대한 소속 공무원과 가족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전수조사하기로 하는 등 기초자치단체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도 국가소수아본부에서 받은 사건과 자체 첩보 등 모두 3건을 조사하는 등 전북에서도 부동산 투기 파장이 이어지면서 공직사회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진입니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에 분노한 시민들의 집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재발 방지를 위해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어제 접수가 시작된 경찰 신고센터에는 오늘까지 170여 건의 투기 의혹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참여연대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통제장치 부족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는 제도가 없어 생긴 예견된 참사라는 겁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은 이번 사태 절반의 책임은 국회에 있다며 하루빨리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21대 국회에도 6개의 이해충돌 방지 법안이 제출되어 있지만 여론에 밀려 겨우 국회 정무위에서 공청회와 법안 심사 일정이 잡혔을 뿐이다. 더 이상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미루지 말라. 또한 공직자의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공개해 외부에서 감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LH 사태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민중 공동행동 등은 전국의 개발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자금 흐름과 실소유자를 추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당이익 환수하라! 앞서 어젯밤 LH 서울본부 앞에서는 촛불을 든 청년들이 모여 투기 관련 직원들을 모두 찾아내 처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집 좀 지어주세요. 월세만 아껴도 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러라고 촛불 든 거 아니었다. 한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는 투기 의혹 제보를 받기 위해 어제부터 마련된 경찰 신고센터에 오늘 오후 5시 현재 171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합수부는 지금까지 수사 의뢰된 내용과 압수물 분석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LH 직원들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LH 투기 의혹에 대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수사 주체를 놓고 공방을 벌이던 여야가 LH 특검 도입과 국정조사에 합의했습니다. 국회의원 전원과 지자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LH 특검 도입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특검 법안이 3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공동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 제안은 시간 끌기라며 검찰 수사를 주장하던 국민의힘이 이달 중 특검을 출범시키자고 나선 겁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대표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특검 제안을 국민의힘이 수용한 걸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국정조사를 수용한다고 밝히고 곧바로 여야 협의를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도 곧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거두절미하고 강력한 전수조사 실시를 요구한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민주당 측도 제3기관을 통한 전수조사를 즉각 실시토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수조사에 대해 누가 조사할지, 조사 대상을 어디까지로 할지 등을 놓고 여야 간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협상 과정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토지 투기 의혹에 대해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고 사과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며
부동산 부패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의 발언은 LH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 2주 만에 첫 공식 사과입니다. 최근까지 만경강 상류에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 1급인 황새 수십 마리가 겨울을 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일대에 다양한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보호구역 지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붉은 눈에 부드러운 흰 털. 지구상에 단 2,500여 마리밖에 남지 않아 멸종위기에 놓인 천연기념물 황새가 만경강 유역에서 한가로이 먹이를 찾습니다. 지난 겨울 이 일대에서는 떼지어 논이는 황새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물과 또 묻히 어우러진 습지가 잘 보존되면 이번 겨울에도 월동 모습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습지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인 황새가 나타난 건 어떤 의미일까? 황새 같은 지표종이 나타난다는 것은 만경강 유역에 건강한 습지가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의존하고 사는 우리 사람들에게도 좋은 환경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최근에는 황새뿐 아니라 다양한 멸종위기 동물의 서식이 확인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황새를 비롯해서 제두루미, 흑두루미, 검은 목두루미, 그다음에 멸종위기 1급인 흰꼬리 수리, 유조, 특히 이제 유조들이 많이 발견된다라는 거죠. 이 때문에 환경단체는 습지 보호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있는 만경강 신천 습지를 중심으로 보호구역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멸종위기종의 서식지가 안정적으로 유지관리되기 위해서는 규제는 최소화하되 다양한 이용 형태가 가능한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하천 환경이 정비되면서 만경강 유역이 멸종위기 동물의 안정적인 서식지로 주목받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하천 생태계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생이 되는 4년 뒤부터는 대학처럼 수업을 골라듣는 고교 학점제가 도입됩니다. 전북교육청도 학점제 준비학교를 늘리고 있는데 현행 입시제도와 맞물려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오중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오는 2025년부터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에 고교 학점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고1 때는 공통 수업을 듣고 2학년부터 진로 적성에 맞게 과목을 선택하고 수강할 수 있습니다. 희망 과목 개설 요구가 가능하고 학교 간 온라인 수업은 물론 인근 대학이나 기업, 연구기관과 공동 수업도 가능합니다. 진로와 연계된 과목 등을 선택하여 공부할 수 있고 일반고에서 특목고 수준의 심화 과목이나 직업 계열 과목도 들을 수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우선 자기 주도적 진로 탐험대 운영과 전문가 진로 자문 강연 등 고교 학점제의 틀을 마련합니다. 또 올 한 해에만 47억 원을 들여 고교 학점제 준비학교 30곳을 지정하고 앞으로 4년간 단계적으로 96곳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공간 재구조화를 이룬 다음에 학생들이 다양하게 선택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지원하도록 학교에 안내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준비학교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다양한 선택 과목이 개설되는 만큼 전담교사 수급과 학습 공간 확대 등 지역별 학교별 양극화가 우려됩니다. 한편으로는 수능 시험 중심의 정시 확대 정책에 따라 학점제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다른 학교에 가서 자신의 전공에 맞는 과목을 배우게 되면 현재 학교에서 하는 단체 생활이 현저히 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고교 학점제 도입으로 교육과정과 학사 운영, 교원 조직 등 모든 분야의 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당분간 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 노사민정이 뜻을 모은 지 1년 4개월 만인 지난달 군산형 일자리가 정부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된 가운데 성공 가능성을 짚어보는 생방송 심층 토론이 오늘 밤 10시 KBS 1텔레비전에서 방영됩니다. 오늘 토론회는 강임준 군산시장과 김현철 군산형 일자리 컨설팅 사업단장, 박호석 명신부사장이 나와 군산형 일자리 사업이 지역경제 회생의 발판이 될 수 있을지 집중적으로 논의합니다.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자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의식을 개선해서 택시 입장에서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너무 속도가 느리니까 좀 깝깝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 때는 좀 아무래도 조심을 하는데 조금 키로수를 높였으면 어쩌려고.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그 시간 아니어도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육교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건너야 되는 거니까. 모든 차들이 일단 정지해야 되고 서행해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사고 유발되는 것이 훨씬 많아요. 물론 이제 어린애들을 보호를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오히려 위험성이 가장 높은 데는 차라리 6km라든가 하나 만들어 놓으면 안전할 거 아닙니까? 30km 유지는 꼭 해주셨으면 하고 불법 주행사 단속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학교 주변에 아예 차를 안 댔었으면 하는 좀 소망이 있습니다. 이슈K 시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법,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해 3월부터는 스쿨존 안에서 제한 속도가 시속 30km 이하로 정해졌습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지켜야 하는데요. 어린이들을 보호하자,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이 다니지 않는 밤 시간대 등에는 제한 속도를 완화해도 되지 않나,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전수현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교수 최용호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두 분은 스쿨존 제한 속도 완화 어떻게 보시나요? 먼저 최 변호사님. 저는 한 두 가지 점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는 이제 규제 정도가 우리의 현시보다 너무 높았을 때 이제 대부분이 못 지키거나 안 지키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 범법을 했을 때 걸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재수없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과연 지금 아까도 이제 많은 택시기사분들이나 여러분들이 얘기했듯이 과연 지금 우리가 이 30km를 얼마나 잘 준수를 하고 있는지, 그러면 사실 준수를 하게끔 하는 게 목적인 것이지 준수를 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게 목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원활한 교통 흐름이나 좀 차등을 두고 시점을 차등을 두고 또 적용하는 어떠한 시점도 차등을 두는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화는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지금도 과태료나 그 범칙금이 가중처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스쿨존에서. 그건 8시부터 8시예요. 사실은 8시부터 8시를 가중처벌하는 이유는 과태료가 딴 데보다 좀 상향이 돼 있거든요. 그럼 그 이유는 사실 그 시간대가 이미 국가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대가 사실은 어린이를 가장 보호해야 될 시간대이고 그 외 시간대는 뭐 덜 보호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외 시간대 사실 통행량도 적고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중처벌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 지금 현재의 기준도 있기 때문에 그 외의 기준에서는 좀 달리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탄력적으로 운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좀 아직 시기상조의 입장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인식과 제도가 좀 이렇게 굳건하게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안정화된 다음에 그 다음에 후속적으로 좀 논의를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런 요구가 뭐 나오고 있나요? 요구가 조금 있으시죠. 운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속도를 완화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대다수 운전자분들의 생각이시죠. 네.
최 변호사님, 근데 지난해 3월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나서 스쿨존 안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줄었다는 통계도 있어요. 규제가 완화되면 사고가 다시 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저희가 우리 교통 문화가 사실은 급격하게 좀 변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통계를 보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991년도 가장 많았어요. 그때 한 13,000명 정도 됐고 2000년대까지 한 10,000명이다가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3,000명대로 떨어졌거든요.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2000년대에는 한 700명쯤 되다가 작년에는 한 26명이에요. 사실 1년 동안 26명. 그래서 많이 줄고 우리 사회가 좀 겪고 교통 문화도 좀 발달하다 보니까 줄어드는 측면이 있거든요. 단지 어떠한 속도나 규제가 강화된다고 해서 문화가 급격히 좋아진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차츰차츰 교통 문화도 적응을 해가고 있고 그 사람 생명에 대한 어떤 존중되는 사회도 만들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좀 변화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따져보면 어린이 교통사고의 시간대는 낮 시간대에 집중되지 아까도 나왔듯이 심야 시간은 거의 없기 때문에 좀 그런 차등은 얼마든지 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 상황은 좀 어떤가요? 사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구체적으로 따져서 뭐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제한이 강하죠. 어떻게 보면 그 키로수 자체도 뭐 20에서 40까지 좀 다양하긴 하고 이 어린이 스쿨존의 어떠한 범위도 좀 넓은 경우도 있고 하고 그리고 지금 과태료 수준이나 이런 것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나라도 있긴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은 그 정도에 거의 근접하게 이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도 혹시 다른 나라 사례 알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뭐 일본이나 미국 같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불리우는 곳에서는요 스쿨존의 구역 자체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300m로 지금 제한이 되어 있는데요 500m로 그 제한 구역이 넓고요. 그리고 또 일본 같은 경우에는 3만 개소 정도 됩니다. 스쿨존으로 구역이 지정된 곳이. 그래서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구역 자체가 넓게 지정이 되어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만 해도 벌써 지금 아이들이 자주 다니는 공간은 시속 10km까지 속도를 낮춰놓은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사고가 일어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모두 다 운전자의 책임이다라는 표지판까지 세워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캐나다의 경우에는 이제 밴쿠버시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365일 동안 시속 30km를 유지하도록 조례를 또 지정해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건 우리나라랑 똑같네요. 그런데 이제 제한 속도를 규제하는 것보다 주정차 단속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냐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주정차 단속을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 선행이 돼야 되는 건 사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주정차된 공간 안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게 아이가 이제 시야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놀래서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정차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아이들의 성향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의 경우에는 본인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고 또 좌측만 보고 차가 오지 않으면 그대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측에서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의 경우에는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또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사고가 또 많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시속 30km로 안전하게 주행을 해주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님, 그래서 그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한 주민신고제도도 시행되고 있잖아요. 이 제도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작년 어떨까요? 6월부터 시행이 됐고 이제 그 행정안전부에서 만드는 주민 그 안전신문고 앱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사진을 찍어서 이제 업로드를 하면은 이제 과태료가 부과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학기가 시작이 됐는데 새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5월까지는 이제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는다고 하는데 교통 안전 환경을 좀 만들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뭐가 있다고 먼저 지금 사실은 이제 30km든 완화든 여기서 핵심은 거기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민식이법이라는 거 알고 있는 게 이제 법정형이 엄청 상향이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사고가 나거나 거기서 내가 책임을 질까 봐 이런 데에 대해서 완화를 지금 요구를 하는 목소리가 높아요. 사실 민식이법의 어떠한 그 사망 사고에 대한 책임은 3년 이상의 형이기 때문에 강도, 뭐 강간 이 법정형과 동일해요. 그래서 엄청 이제 거기에서 무서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떠한 그 기준을 좀 완화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 행위자 어떠한 사고를 유발한 사람이
어린이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건 사실 현명하거나 선진국가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사실 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사실은 통학로이기 때문에 차가 나다니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 차가 좀 적게 가도록 유도를 하거나 아니면 어린이가 잘 보이게끔 어떠한 시설들을 하거나 그리고 속도를 내지 못하게끔 계속 그 도로교통공학적으로 이렇게 이런 장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장치들이 사실 선행이 되었는데 우리는 그걸 사실 간과했었죠. 주정차도 막 그 불법으로 되어 있고 어린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면 사고가 나고 사실 이런 조치들이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역시 말씀하신 그대로 먼저 조치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조치들을 따르기 위한 인식도 같이 선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교육과 홍보가 같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 제도가 좀 정착이 될 때까지는 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우리가 교통 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좀 속도를 지켜주시고 또 안전운전 의무를 좀 잘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계 미국인 감독의 영화 미나리가 올해 아카데미상에서 최고 영예인 작품상 등 6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특히 여우조연상에는 한국 배우 최초로 윤여정 씨가 후보에 선정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이영현 특파원입니다. 아카데미상을 주관하는 미국 영화예술 아카데미는 미국에 이민 온 한인 가족의 고단한 정착기를 그린 영화 미나리를 6개 부문의 후보로 올렸습니다. 최고 영예인 작품상을 비롯해 감독상, 나무주연, 여우조연, 각본, 음악상 등입니다. Minari, Christina Oh, producer. Lee Isaac Chung, Minari. 특히 여우조연상 후보에 한국에서 온 할머니 순자를 연기한 윤여정 씨가 선정됐습니다. Getting warming about my movie is just it's not realistic to me actually. 지난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6개 부문 후보에 올라 작품상 등 4개 부문을 석권했지만 한국 영화 102년 역사에서 한국 배우가 아카데미 연기상 후보에 이름을 올린 것은 처음입니다. 또 미나리에서 한국인 아버지를 연기한 한국계 미국 배우 스티븐 연도 아시아계 미국인 최초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The discussion around being the first Asian American, that's well and good. 미국 언론들은 미나리가 아카데미 역사를 새롭게 썼다며 윤여정과 스티븐 연의 수상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최고상인 작품상에서 미나리는 가장 수상이 유력한 클로이 자우 감독의 노매드랜드를 비롯해 8개 작품과 경쟁합니다. 단편 애니메이션 부문 후보에는 한국계 미국인 에릭 오 감독의 오페라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오페라는 벽면에 투사되는 설치 예술을 위한 작품으로 한국 제작사가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예년보다 2달 정도 늦춰진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은 다음 달 25일 이곳 LA 할리우드에서 열립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KBS 뉴스 이영현입니다. 건설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중소업체 대표가 분신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건설사 사무실과 차량 등을 오늘 압수수색했습니다. 해당 건설사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주의 한 빌라 공사에 참여한 중소업체들에게 공사대금 30억 원가량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아왔으며 경찰은 압수한 휴대전화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수산기술연구소는 조개류 양식산업 활성화와 내수면 갑각류 특화 품종 육성, 고부가 가치 수산 종자 연구와 방류 등을 통해 어민 소득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23년까지 70억 원을 들여 고창 수산기술연구소 안에 폐류 종자 생산 시설을 짓고 내수면 갑각류 양식 체계도 갖출 계획입니다. 완주 민물고기 연구센터에는 내년까지 52억 원을 들여 친환경 내수면 갑각류 연구센터를 짓고 주변에는 흰다리 새우 스마트 양식 실증 연구시설을 갖추기 위해 오는 2023년까지 70억 원을 투입합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멜론시설 재배농가에서 바이러스병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며 철저한 방제를 당부했습니다. 진딧물과 담뱃가루이 등의 벌레가 황화 바이러스와 모자이크 바이러스 등을 옮기고 있다며 선제적으로 전염원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린 모종 단계부터 재배지 위생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주 승원은 청명과 한식을 맞아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사흘 동안 6올 화장 예약을 평소보다 10배 많은 40기까지 받기로 했습니다. 개장 6홀을 화장하려면 묘지가 있는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개장 신고를 한 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이하늘 시스템을 통해 예약하면 됩니다. 파란 하늘에 황사가 온 게 맞나 싶으시죠? 중국발 짙은 황사는 대부분 높은 상공을 지나면서 일부만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요 며칠 기승을 부렸던 초미세먼지와는 다르게 옅은 황사는 비교적 하늘 자체가 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미세먼지 농도 군산은 200 마이크로그램을 넘기면서 평소보다 5배가량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입자가 큰 모래먼지는 내일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출 시에는 황사용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하늘 자체는 맑다 보니 밤사이에는 열기가 빠르게 식으면서 아침 기온은 큰 폭으로 낮아지겠습니다. 오늘보다 6도에서 13도가량이나 낮아져서 영도 안팎으로 쌀쌀하겠는데요. 또 내일 오전까지 서해안과 섬 지역을 중심으로는 다소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부내륙 대부분 영하권에서 출발해 한낮에는 18도 안팎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서해남부 먼바다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도 최고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일교차 큰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눈 오는 날 우리 집 앞을 쓸어주고 대신 택배를 받아주기도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만나면 반갑게 인사 나누는 사이 아파트 경비 노동자입니다. 그런데 툭하면 해고 위기에 주민들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가족인 경비 노동자, 우리에겐 이웃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학교가 보이면 30 아이를 위해서 30 엄마도 30 아빠도 30 이모도 삼촌도 30이야. 우리 모두 안전을 위해서 행복의 속도로 30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요. 행복의 속도는 30 행복의 속도는 30이야. 전라북도 교육청 신희 씨, 네. 저는 정말 요즘처럼 이렇게 봄바람 살랑살랑 불고 그럴 때는 이 노래가 자꾸 막 떠올라요. 정말 한 손엔 도시락 들고 또 다른 한 손에는 막 빨강, 노란색 막
풍선을 우리가 손에 꽉 쥐고 소풍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저는 이 풍선 노래를 들을 때마다 제목부터 노래 가사까지 네. 어떻게 그렇게 예쁜 가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혹은 뭐 교과서에 실린 노래이니까. 독도는 우리 땅 이후로 교과서에 실린 두 번째 곡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정말 서정적이고 감수성 예민한 그런 가사들 때문에 네네. 더 주목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사실 이 1980년대 후반에는요, 이 대한민국의 네. 밴드 전성시대 정말 어마무시한 팀들이 많았었거든요. 맞습니다. 송골매, 와. 들국화, 네. 산울림, 네. 사랑과 평화까지 이름만 들어도 센 형님들. 정말 세게 느껴지네요. 정말 무대를 주름 잡았던 그 시절이죠. 하지만 이 다섯 손가락은 다른 밴드와는 좀 다르게 네. 음악적인 색깔부터 또 비주얼까지 구분이 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앨범 자켓 사진만 봐도 알 수 있는데 헤어스타일, 그다음에 의상 네. 그런 것만 보면 단정, 풋풋, 성실이라고 아주 그냥 써 있어요. 네, 당시 멤버들 모두가 이제 20살 간 넘긴 네. 대학생들이었으니까요. 그 시절 노래만 들어도 여전히 이 마음 설레고 들뜨는 게 그런 음악이야말로 우리가 찾던 타임머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저희 프로랑 아주 딱 맞아 떨어지네요. 풋풋하고 네. 순수했던 20살의 청년들은 어떤 모습으로 변했을지 너무나 궁금한데요. 네. 그날로 함께 떠나볼까요? 지나가버린 어린 시절에 어떤 걸 타고요? 타임머신이요. 풍선을 타고 내 마음에도